에이펙 정상회의 이 경주에 직접 다녀오신 분입니다. 바로 만나보죠. 김상욱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 머리 손질하셨나요? 네, 어제 머리 드디어 예. 좀 이발했습니다. 더 스마트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쁜가요? 저 기자님도 더 네. 더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머리가 풍성하시네요. 풍성하시. 저는 관리를 좀 해야 저는 머리가 좀 풍성하지 못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머리 풍성한 것도 좋지만 두상이 이쁜 것도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네. 귀엽고 예쁩니다. 두상이. 자, 두상 얘기를 이거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저희가 지난번엔 옆에 사무실에서 방송하다가 우리 네. 새롭게 단장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좋아요. 왜 이래요? 괜찮죠? 저 전에 없던 게 막 옆에 글자가 막 흘러가고 있고 흘러가고 뒤에. 대통령님도 계시고 와. 큰 화면까지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저 지금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마이뉴스 흥해라. 파이팅! 네.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딱 와서 앉아 보니까 이게 확실히 화사해지고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기자님이 달라 보여요. 예. 배경이 달라지니까 또 달라 보인다. 이제 좀 9시 예. 무슨 뉴스데스크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달라진 새롭게 단장한 스튜디오에서 김상호 의원과 함께 됐는데 일단은 에이펙 네. 열린 경주에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직접 다녀오시기도 하셨는데 네. 직접 다녀온 경주 네.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참 저 뭐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뿜뿜뿜 나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경주 에이펙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그니티 앤드 스마트 코리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엄과 품위를 보여주었고 또 정말 스마트하게 국제적인 관계를 조율해 가고 또 여러 가지 묵어 있는 외교 현안을 풀어가는 네. 그리고 경주선언까지 도출이 되었잖아요. 사실 일각에서는 경주선언이 도출되기 어렵다. 그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라는 말이 많았는데 네. 경주선언 도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이펙이잖아요. 그러면 에이펙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에이펙 행사가 잘 진행이 돼서 경주선언까지 의미 있는 선언 도출까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행사가 물 흐르듯 잘 진행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의장국임을 10분 활용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외교 현안들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 이 세 가지가 네.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렇죠. 셋 다 완벽하게 해낸 거죠. 그것도 품위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스마트하게 그래서 네. 디그니티 앤드 스마트 코리아로 저는 저기 내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 며칠 동안 머무신 거예요, 경주에는? 저는 뭐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네, 있으면서 예. 좀 여러 가지 또 행사도 같이 행사도 하기도 하고. 하고 참 좋았는데요. 예. 일단 에이펙에 참여했던 여러 외국의 외교부 장관이나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보면 한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네. 존중감 그리고 함께 해야겠다는 협력 의지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 인해서 우리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왔던 여러 무역의 틀이나 국제관계 틀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바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었고 좀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것이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이걸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서 그래서 그 영상에 자주 나오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옆으로 자꾸 사람들 오려고 하잖아요. 그게 신뢰의 표현입니다. 믿고 같이 열어갈 수 있다. 예. 그 신뢰 표현 덕분에 어떻게 보면 미국 트럼프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 관세 협상이 그렇네요. 극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사실 예상 그날 잘 못했죠. 제가 그날 오후에 관세 협상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외교부한테 들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한 오후 4시 5시쯤에 장관님께서 된 것 같다. 그래서 에이 설마 했는데 한 2-3시간 있다가 짜잔. 근데 그게 너무나 잘 근데 이게 전제가요. 정상 간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또 우리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미 관계가 이렇게 풀어지면 또 다른 한편 한중 관계가 또 항상 위기에 처하는데 한중 관계도 망가지지 않고 잘 끌어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에이펙에서 가장
조마조마하게 봤던 부분이 한미보다는 한중 회담이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기대고 있는 것이 정말 큽니다. 또한 미국이 저렇게 좀 약탈 경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동시에 강화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또 우리 핵 잠수함을 확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중국을 자극해서 경우에 네. 따라 중국과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으로 넘어가신다면 그 또한 큰 안보 경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네. 너무나 잘 풀어가서 도리어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는 한한령이 10년 됐습니다. 한한령이 10년 됐는데 그걸 벌써? 풀어갈 수 있는 단초를 열었지요. 그래서 맞아요. 참 또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중국의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정말 빛나는 순간이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평부터 이제 세세하게 정리까지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경주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 외국인들도 많고 K 컬처를 즐기는 분들도 정말 많고 황남빵도 난리가 났고 뭐 시범빵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있던데 경주 경제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경주 경제도 좋아지고 네. 그게 이제 캐대언 때문에 서울이 또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경주가 이번에 또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아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도시들이 있구나 이게 또 알려지게 되고 그 경주라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한테 신라 금관을 저는 다 떠나서 이번에 관세 협상 사실 우리 근 1년 넘게 대한민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정말 우리가 늘 조마조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핵 추진 잠수함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 이래로 우리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어렵죠. 근데 그걸 두 가지를 일단 이제 마무리 서류까지 작업까지 가야겠지만 네. 또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서 또 목리를 부릴 수는 있을 거는 같지만 어쨌든 한 단계 진일보했다. 그래서 그 뭐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이 딱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그걸 얻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 하는 그런 데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핵추진 잠수함 이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네. 대한민국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 핵무기가 많고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음. 북한 핵무기가 있어요. 러시아 핵 강국이죠. 네. 일본 핵 농축 시설과 핵 재처리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두 핵무장 국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지요. 근데 그동안 왜 핵무기가 없었냐면 미국이 너희는 한국은 북한만 상대해라. 핵 우산은 우리가 제공하겠다. 근데 달리 말하면 이것은 안보 자주국, 안보 독립국이 아닌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미국에 대해서 종속국이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포괄적 관세 협상이나 포괄적 경제 수탈에 우리가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도 되는 겁니다. 안보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네. 다른 무엇도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 거기다가 우리가 현무 미사일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네. 가지가 결합을 하면 핵 추진 잠수함은 일단 바다에 들어가면 1년 가까이 안 나와도 돼요. 뭐 그렇긴 하지만 승조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극단적인 상황에. 그럼 예. 달리 말하면 예를 들어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한다.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에 현무 미사일을 실어서 아하. 보복 타격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우리가 바로 가질 수는 없지만 상대국의 핵 공격에 대해서 네. 최소한의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어쨌든 평화적으로 또 이게 핵무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 농축을 20% 밑으로지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우리가 추후에 일본처럼 사실상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핵무기를 가진 것처럼 준해서 안보를 그럼요. 할 수 있는 네. 그런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동북아에서 핵이 확산되는 것은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하지만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만큼은 확보를 해야 하고요. 네. 그걸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은 가장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수단이었고, 근데 그게 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줄기차게 노력했지만 미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 첫 번째 이제 딱 관문을 넘어섰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큰 성과를 이뤄냈다. 사실은 보수 정권이 뭐 안보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혹자는 하던데 그게 아니었는데 보수의 안보라고 하는 예. 원래 그러니까 진짜 보수는 이재명 대통령님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어떻게 보수예요? 사대주의는 기회주의인 겁니다. 네. 기회주의적으로 어디 붙을까 생각해서 저기 힘세네 힘센데 붙어가지고 내가 뭐 해보자 이게 사대주의잖아요. 그게 무슨 보수예요? 지금까지 그 사대주의적 안보관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미국 형님 믿고 따라가면 돼, 미국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돼. 그거는 식민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속국이 되는 것이고 사대주의입니다. 네.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거는 기회주의자입니다. 네, 뭐 이번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 향해서 윤석열 좀 면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전환길도 있고, 뭐 항공모함을 끌고 와가지고 윤석열을 구해줄 거다 이런 얘기가 유언비어처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 사대주의들이지요. 그걸 구분해야 된다. 이제는 구분해야 되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예. 민족을 전혀 생각지 않는 도대체 자꾸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매국노 같아요. 매국노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성과, 특히 뭐 엔비디아가 네. 이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 이런 자기들이 얘기, 필요해서 한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자기들이 우리가- 필요하도록 우리가 만들었죠. 그럼요. 그게 우리 없으면 힘인 거죠. 못한다. 우리가 AI 동맹. 대한민국 없이 너희가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럼요. 것을 우리가 만들었죠. 그게 네. 우리의 힘인 겁니다. 엔비디아가 고마워요가 아니라 네. 엔비디아가 그럴 수밖에 없게 아하. 만든 우리 기업과 국민들과 정부의 노력인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뭐 나경원 국민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5만 장 그 공약을 했더니 그게 뭐 말이 되냐 이렇게 하다가 비판했더니 26만 장 하니까는 또 딴소리 하죠. 뭐 이제 뭐 전력 문제 뭐 그런 거를 뭐 지적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전혀 건강하지 않은 아픈 정치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라는 것이 잘 되면 서로 박수 쳐주고 더 나라가 잘 되는데 힘을 합치고 네. 그러다가 더 발전적인 부분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하는 것이 건강한 정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런 비판은 본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근간해서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기준도 없고 추구 가치도 없고 잘해도 깔짓 듣고 예. 그리고 뭐 못하면 박수 칠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이사 뭘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박수 쳐주고 그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정치 방향이 정말 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면 늘 우리 이번에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외교를 잘하고 계시고 국정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그러면 그 전에 얼마나 악마화시켰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있는 것 없는 말까지 지어서 돌려가면서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없는 소문 있는 소문 네. 정말 상대를 그러면서 본인들은 일은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막 그랬죠. 윤석열 막. 그죠? 예.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정치 같아요. 정치를 그분께서는 정치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도대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뭘 하고 있죠? 본인은 그리고 국가 열심히 할수록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게 지금 뭐 나경원 의원 말씀하면서 제 국민의힘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네. 오늘도 지금 저희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의원님들 이제 가셔야 되고 있다가 되게 좀 설레요. 왜냐하면 설레요. 작년 윤석열 때는 시정연설을 패싱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정연설을 패싱한다는 것 이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선 중대한 도전입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왕은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노킹 운동 벌어진다던데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예. 우리 국민이 뽑아서 국민이 뽑은 권한 안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건데 국회에서 또 통제를 하는 거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게 이제 예산 심사 과정이 그런 겁니다. 정부가 예산 초안을 짜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네. 감시하고 줄이는 그런 심사를 하는 것이 국회고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대통령께서 나와서 이제 예산 심사하기 전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앞에.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국민들께 얘기하는 그럼요. 거예요. 보고하는 우리가 거죠. 이렇게 예산안을 준비했는데 이런저런 필요가 있으니 국회가 면밀하게 봐서 감축할 건 감축해야 되지만 지킬 건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해가는 과정이 예산 시정 연설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그걸 피싱을 했죠. 그때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죠. 있었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상당히 정당화시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어떤 정당화시키는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이 독주해서 이걸 뭐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저항권의 표시다. 근데 무리에 속해 있으면 듣다 보면 그런가 하게 돼요. 그런가 하게 되는데 물이 밖에 나오니까 그거 아니네라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때와 비견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드디어 정상국가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듭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사실 그건 저는 좀 많이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뭐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발목을 잡고 못하게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대통령께서는 더 나와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했는데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네. 얘기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발목 잡아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정치적 책임으로 선거에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체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안 가. 이거는 유치원생도 아니고요. 그거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이 그 시행연설을 하지 않을 때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정말 잘못되었다, 반민주적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정상국가가 아닌 거죠, 그 자체가. 그럼요. 대통령의 역할. 정무적으로도 불리해요. 그렇죠. 그 시정연설 안 왔다고 해서 그때 참 많은 국민들께서 비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상국가로 라이브를 우리가 통해서 볼 바로 수가 선 겁니다.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그러니까 특검의 영장 청구 때문에 우리 불참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걸 얘기하다가 오늘 들어오긴 한다고 합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취지와 이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대통령께서 예산 심사 전에 시정 연설을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준비했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그것을 면밀히 심사해 주십사 하면서 하는, 국민을 향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국민을 향해 하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고,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네. 또 시정 연설을 듣는 것도 국민을 대표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돼서 우리는 안 해라고 묵니부리는 것은 본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다른 국민들께 문제고. 신뢰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네.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그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네, 반민주적인 행태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뭐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들어와야죠. 뭐 들어와서 상복을 들어야죠. 또 있고 지난번에 한복 입고 온 민주당 의원들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그때도 국민들 반응이 냉담했죠. 너희 뭐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네,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그리고 네.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구속영장 청구되었는데요. 사실 구속영장 청구되니까 또 저한테 핸드폰 또 비난 문자가 또 폭발을 했어요. 왜요? 저 때문인 것처럼 해서. 근데 저 때문은 아니에요. 제가 뭘 했나요? 그 12월 3일 날 밤에 국회의원들 들어오지 마라 한 거는 통하고. 추경호입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본인이 벌 받는 거지. 그것 때문에 수사받고 있고 그죠. 영장 청구가 됐는데. 그래서 당연히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회의장에 안 들어온다, 그런 걸 운운했던 건 잘못됐다라고 다시 그 한번. 자체가 비상겸을 해제하는데 적극적으로 네. 나서지 않았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걸 반성한다면 예, 비상겸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진짜 반성을 한다면 행동으로 그 반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네, 당시 책임 있는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먼저 징계하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먼저 단죄해야지만 네.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상계엄 해제를 적극적으로 회방했던 사람을 끝까지 옹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보이고요. 그런 모습은 반민주적이고 반보수적이고 문제가 많죠. 이번에 장동혁 대표 에이펙, 뭐 송우석 원내대표 마찬가지고 에이펙 만찬에 안 갔죠? 행사장에 안 갔죠?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가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사받고 나오는 거의 하루 꼬박 특검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마중 나갔더라고요. 여전히 국민의힘은 비상겸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란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란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우리가 정상적인 정당입니다는 얘기를 하려면 네. 12월 3일 잘못된 반헌법적 쿠데타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단죄를 하고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정상 정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거기에 매달려서 12월 3일의 시기가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상 정당이 아닌 거지요. 여전히 그러니 자꾸 내란 무슨 당 이런 소리 듣는 거지.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또 내란 정당 뭐 해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근데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법으로 해산하는 것보다는 예. 국민들의 심판으로 실질적으로 정치적 생명을 다하게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좀 결국에는 주권자 국민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난 대선 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내란 옹호하듯 발언한 후보가 상당한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정확한 기준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시고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정치적 단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단죄를 해야지만 대한민국의 혼란 없이 대한민국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내란 얘기 하다 보니까 어제 있었던 윤석열 재판 여기에서 충격적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총으로 이제 쏘겠다, 잡아와라,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이에요. 중요한 증언이죠. 법정에서 한 증언이라서 증거 능력이 매우 높습니다. 또 전후 정황으로 봤을 때 증거력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실제로 뭐 경고성 비상계엄이 아니라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총으로 쏘고 또 배로 폭파시키고 처형하려고 하면서 독재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지요. 그 증언 자체가 뭐 예상을 했지만은 정말 그리고 또 그 증언이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피고인이 본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해요. 증인한테 막 계속 몰아세웁니다. 몰아세우다가 참다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증거력이 높습니까? 진짜잖아. 진짜라는 증거력이 확 올라갔잖아요. 네, 검찰 조사 수사 과정에서 얘기 안 했던 본인이 아직도 검사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윤석열 모습 보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저는 근데 저는 다 보지는 못했는데 잠깐 밖에 있으면서 작가님 말씀해 주시던데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뭐 니랑 나랑 계란말이도 같이 먹고 소폭도 승부전했고 아니 무슨 대통령이 계란말이하고 소포 먹여가지고 쿠데타 하자, 사람 죽이자. 정말 그겁니다. 근데 그런 윤석열을 아직까지도 못 버리고 아직까지도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도대체 수준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 증거 능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증거력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냥 저녁 먹고 이제 쏨에 말아먹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술도 많이 먹었는데 그 정확히 기억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술 많이 먹었잖아 우리 그날. 그 대통령이 돼서 술을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게 할 말 참. 얼마나 술을 저는 소폭을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윤석열 스타일도 경험하셨잖아요. 싫어요. 술을 계속 먹이려고 하는. 저는 기본적으로 술을 강제로 먹이는 사람들이 다 싫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까지 나오게 된 이 상태.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아마 일부 정치인들 그 중에는 뭐 당시 야당 대표, 뭐 이재명 대표 등등 이름이 들어갔을 생각해요. 제 느낌에는. 그렇죠. 다 이제 잡아와라.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 이거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란에 대한 명백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뭐 객관적 팩트만 가지고도 이미 내란죄 성립이지만 이런 증언 덕분에 그 가벌성도 더 올라가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사형에 대해서 실질적 폐지 국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 이 경우에는 사형에 대해서 신중하게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재질이고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양형이. 근데 봐주면 무기징역, 안 봐주면 사형인데 봐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사형을 선고하지 않게 제발 좀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안 할 것 같죠?
제대로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판사님께서 엄밀하게 본인이 기자님께서 네. 판사님이시다.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네. 근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음. 그러면 선고를 뭘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둘 중에 제일 센 걸로 사형이죠, 해야겠죠. 그러면. 예, 사형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고 있다. 그러면 또 우리 사형 폐지 국가인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만들어 진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인데 그래요. 대한민국 국격을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네 이분이.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 뭐 근데 집행은 안 하더라도 선고를 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고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도 이제 나왔더라고요. 이 김건희 이 특감 요청한 날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참담하고 비통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물론 이런 반응은 내놓을 수가 있지만 그러면 그 내란의 밤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는지 대표로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에 나와서 다 도망다니잖아요. 왜 안 나옵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나와서 본인이 얘기를 해야죠.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본 비상계엄에 대한 대처를 보면 막상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거나 네. 정상적으로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반박해야 될 때는 다 사라지고 늘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 쪽으로 가서 참. 선동하는 데만 앞장서고 예. 뒷말하는 데 앞장서고 상대방 음해하는 데만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치가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모략과 음해의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략과 음해를 일삼는 정치 세력은 국민들께서 단호히 정치판에서 몰아내 주시기를 네. 다음 선거에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모략과 된다. 음해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정치 세력들은 단죄해 네.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선택, 심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한번 국민들의 여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보니까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보수 진영에서 대선 주자 또 1위에 나오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를 앞서서 나오더라고요. 보수 진영이라고 표현하지 말아요. 보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우 진영, 극우 진영, 극우 쪽. 진영, 극우 진영 또는 경우에 따라 이제 예. 제가 이게 자꾸 말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매국 진영 내국 진영. 타요. 꼭 요새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예. 보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도 그 순위에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보수 진영에는 쓰면 안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극우 진영, 극우 네, 진영, 알겠습니다. 극우 진영에서 뭘 하든지 음. 자꾸 이렇게 어떤 사회든 네. 보수적 기능과 진보적 기능은 중요한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보수라는 이름을 저쪽에서 안 넣는 이유가 보수라는 이름을 쓰는 순간에 국민 다수의 특히 중도의 지지를 안아갈 수 있는 바탕이 돼요. 말틀 자체에서. 그래서 말틀 자체를 저는 깨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 우리가 저쪽 극우 세력들에게 더 이상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저쪽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극우 세력이라고 알겠습니다. 극우 진영이라고 얘기하고 네. 싶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네, 극우 진영입니다. 극우 극우 진영에서 진영이라고? 1등 하든 말든 그건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1등 하든 말든 극우 진영인데 1등 해봐라. 극우야 그래요? 늘 반국가적인 행태를 역사적으로 늘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극우는 늘 반국가 반민족 반민주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9시 30분 이제 30분 뒤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저도 들으러 진행이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이따. 네. 조금만 더 이따 하시고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네. 이른바 이제 재판 중지법, 국정안전법 이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왜냐? 헌법 84조에 보면은 현직 대통령 어차피 재판 안 받는 게 돼 있는데 헌법에 엄연히 돼 있는 것을 또 이제 법을 또 만들어서 하는 거 이거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사법개혁 TF에 또 이런 네. 얘기 하시잖아요. 제가 일단 오늘 할 예. 말이 많다 해서 말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말은 빨리 하더라도 발음은 정확하죠. 네. 최대한 좋습니다. 말을 빨리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예, 싶어서 하고 싶어서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님 하신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뭐냐면 지금 현행 헌법 체계상으로도 예. 당연히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고요. 그럼요. 뭐 그걸 강행한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가 법을 남용하는 것이지요. 법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네. 사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죠. 법과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 해석의 취지를 넘어서서 내가 판사니까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법의 영역을 넘어선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침해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기준으로 그래서 본인의 감정, 본인의 선입견, 본인의 경험에도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외압에 휘둘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들을 보면은 사법부가 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있느냐 상당히 의문스럽지요. 특히 조희대 체제에서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어제 우리 당에서 우리 사법행정에 관한 또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 개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뭐냐면요. 사법부 독립 당연히 법관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장이라고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법원 행정처라는 조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개별 재판에 개별 법관에게 네. 사법부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자, 법원 행정처장이 누가 하고 있을까요? 대법관이 하고 있어요. 왜? 그렇네. 대법관은 재판만 하면 되지 왜 법원 행정처장을 하죠? 네. 또 법원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평가를 하고 발령을 막 내요. 네. 자, 그러면 결국 그런 식으로 대법원장한테 제왕적 권리를 사법부 안에 부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의 기능을 사법부 스스로 부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 법원 행정처를 없애야겠다. 네. 없앤다고 해서 법원 행정처 기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법원 재판부가 기능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죠. 하지만 이 조직이 대법원장의 지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대법원장, 대법관도 자기 재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대법원장, 대법관도 자기 재판만 하면 되지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개별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하급심 재판에 개입을 해서 마음대로 하면 그게 네. 무슨 사법부 독립입니까? 대법원장 마음이지. 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만 그래요. 바로 잡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사법 개혁 관련된 절차 제도적 변화들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다면 대법원장이 지금처럼 함부로 개별 사건에 개입을 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또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님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마지막 말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우리 정쟁 지금 이거는 뭐 양당 모두 다 같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님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최은순이 특검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분이구나. 김건희 이제 오빠와 김건희 모친 최은순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기자들과 실랑이까지 벌이면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쓰고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특검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거의 뭐 이제 변호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밀치듯이 데리고 들어가네요. 기자들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질문해봤지만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3대 특검이죠. 예, 김건희 특검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 예, 김건희 특검. 방금 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까요? 자, 김건희 오빠, 김건희 모친 나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상을 그대로 이제 보여드립니다. 얼굴을 이제 가리고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요. 이 오빠도 그냥 들어가고 있고 최은순 지금 그냥 걸음걸이면 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평 의혹 등등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는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색이 좀 들어간 안경을 쓰고 약간 초록색 빛깔이 나는 마스크를 쓰고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기자들과도 실랑이까지 벌이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자, 현장 모습, 김건희 특검 모습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 현장 좀 보고 왔는데 사법개혁 얘기하다가 저희가 현장 돌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특검을 통해서 이 의혹들, 양평 의혹 이게 시작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것도 좀 밝혀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특검이 제일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오는 사람도 많고 하나하나 전부 다 게이트라서 힘내시길 정말 힘내시길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특검 힘내라. 자, 사법개혁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잠깐 갔다 왔는데
행정 이 부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쥐고 주물고 막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 지금 이 취지.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을 하는 걸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꾸 또 무슨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사법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뭐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좀 더 공정한 사법 시스템, 수사 시스템을 네.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아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거기에 뭐 저는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법제도 많은 판사님들이 정말 큰 고생을 하고 하면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사법제도를 많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개별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지요. 이번에 특히 많이 느꼈죠 우리가. 그러면서 또 경우에 따라 정관 예우로 인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대한 뭐 경험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뭐 대법원에서 또는 경우에 따라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재판에 개입해서 결과를 좌우한다라는 것들도 그런 의혹을 많이 또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가 개별 법관들에게 재판에 개입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왜 이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을 지명해서 지시하고 법원 행정처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원 행정처의 권한으로 개별 법관의 개별 사건에 감나라, 배나라 개입을 하고 이게 무슨 사법부 독립이에요. 그렇네요.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재명 대통령님을 구하기 위한 재판이 법제도 이게 아니잖아요. 네. 사법부가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법원 행정처가 개별 재판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네. 최소한의 개혁인 겁니다. 그래 최소한의 개혁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들 판단하시면서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뭐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그렇구나.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구속영장 청구,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다. 그리고 이재명 시정연설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추경호 영장 청구 이거 뭐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이재명 이제 정권을 향해서 이거 끝내버리겠다 이런 선전포고란 셈이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원치 않는데요. 음, 국민들께서 원치 않는 걸 본인들은 왜 계속 하려고 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야, 시정연설 불참 사실은 제가 아침 뭐 취재를 해보고 그러면은 들어온다고는 했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참만 한다. 지금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관해서 네. 대통령과 또 국회가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인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년 예산을 준비했으니 국민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국회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십시오. 또 국회는 그 얘기를 듣고 네. 우리가 면밀히 잘 심사해서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하는 자리인 건데 그걸 뭐 다른 정쟁적 이유로 불참을 한다. 네. 국민들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국민들이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돈으로 우리가 일 시키고 있는데 우리 일 시키고 혈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일 시켰는데 예. 얘가 일을 못 하고 도리어 주인한테 총을 들이댔어요. 그래서 아이고. 조사하겠다니까는 나 그럼 일 안 해. 그런데 이거 그러면 뭔 경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일 맡긴 주인 입장에서는 예. 주인에 대한 도전 아니에요? 그렇죠. 일하지 마. 너 나가. 배지 떼고 이거 나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충격적이네요. 오늘. 제대로 예산 심의가 안 되겠네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다행입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요. 그냥 우리끼리 일하면 돼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일할 사람들만 모여서 일하면 된다. 만약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 많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나마 다행히 그냥 일하면 돼요. 네. 그리고 오늘 좀 한동훈 전 대표가 아침에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이 재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령을. 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한동훈이 예. 좀
자기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 다른 사람 보고 자기 정치 하지 말라는데 이분은 좀 자기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 자기 정치 좀 그러니까 나는 이분의 생각을 모르겠어요. 예.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이런 정책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해야 해. 한 개도 없어. 늘 이재명 나빠요, 이재명 나빠요. 주구장창 이재명 대통령 없이는 할 말이 없나? 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한동훈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해, 이런 정책을 해야 해, 뭐 이런 거 별로 기억나는 거 저는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고 생각나는 것은 뭐 이제 아이폰 비번 안 알려줬다. 그리고 뭐 이번에 치킨 배달하면서 올리고 SNS에 이런 거. 무책임한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치가 책임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일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과 지금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직에 들어오셔서 불과 5개월 만에 지금 증권시장 살려냈고 또 경제 희망을 만들어내셨고 한미 관계 풀어냈고 한중 관계 풀어냈고 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드디어 우리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세계 속에서도 다시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불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묻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뭐가 불만이냐? 국민의힘은 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싫은가요? 음. 난 뭐가 불만인지를 모르겠어요. 전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지금 잘 돼가고 있잖아요. 네.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힘을 실어줘야지 여야를 떠나서 그게 그러게요. 국가를 위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이 내란 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이 계속 열심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와 또 이 정책 코스피 4천 시대를 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냐? 저는 좀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힘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빨리 12.3 내란하고 단절하십시오. 그래서 12.3 내란에 책임 있는 사람을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처단하고 단죄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께 정말 진정원이 석고 대접을 한 후에 우리 국민의힘은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정치를 책임 정치를 해야지요. 그리고 음해와 모략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정말 일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은 안 하고 음해와 모략만 일삼는다면 그건 무책임한 정치인 겁니다. 그리고 잘할 때는 힘 실어주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된다면 함께 힘을 합치고 거기다 모자란 것이 있으면 플러스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그게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정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입만 아픈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끝내 못 해낸다면 우리 주권적 국민들께서 구구 세력을 척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오늘 뭐 굳은 표정으로 의총에 참석한 사진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에 보이콧하는 대신에 국회 본청 로텐도홀에서 규탄 대회를 한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할 때는 검은 마스크를 낀 채 침묵 시위를 할 예정이다. 근데 제 생각인데요. 국민의힘 열심히 못 싸워요. 왜요? 예? 다들 뭐 국민의힘이 어떤 그 이념적 지향성 또는 정책적 지향성, 가치 추구형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게 있을 때 진짜 단결력이 나오고 뭔가 열심히 하자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개별 의원들의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 이게 가장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또 뭔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몇 명 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장동혁 아저씨가 막 소리는 지르는데 다 또 따로따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요. 뭉치지도 못할 것이다. 도대체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왼쪽 가슴에 검정 근조 리본을 이제 달고 있는 걸로 힘들지 않는 선에서 동참할 거예요. 많이 힘들지 않은 선에서 근조 리본 달고 이런 건 안 힘들거든. 그런 것까지는 같이 하고 어디 가지 말자 이런 건 또 해요. 일 안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열심히 하자면 또 다 도망가고. 밖에 나가서 이거 농성하자 이런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그런 건 안 하고 추우니까. 안 하는 건 또 확실하겠네. 이런 거 보면. 자, 오늘 의총장 모습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명비어천과 야당 파괴, 야당 탄압, 불법 특검. 아니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게 내란 특검을 통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떤 야당 파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님들 보면 얼굴 한 분 한 분 뵈면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까워요. 한 분 한 분 제가 참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사람 괜찮은 분들도 있거든요. 개인적 만나면. 근데 왜 뭉치면 자꾸 저렇게 되는 걸까요? 조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야당 탄압 불법 특검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 여러 번 통해서 드러났지만은 특검을 지지하고 있고 네. 과반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 쳐주고 있는데 이런 피켓을 들고 농성하는 모습, 시정연설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우리 그럼 뭐 저는 뭐 계속해서 좀 간절한 바람이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분들께서도 조금 냉정하게 무엇이 민주적인 것이고 무엇이 참 보수의 가치에 맞는가를 되돌아보시고 좀 국민의힘이 한다고 무조건 박수 치지 마시고요. 네.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 본질적 변화가 생깁니다. 지역을 떠나서 예.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눈에 띄고 있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혼자만 약간 이제 그레이 이 통 자켓을 입고 한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니까 또 튀게 네. 옷을 또 입고 오는 것도 사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9시 47분 이제 슬슬 가셔야 될 시간이라서 너무 좀 아쉬운데 이재명 대통령 만나셔야 되니까 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뭐 제가 또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 직접 볼 수 있으니 예, 현장 가서 들을 수도 있고 가서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제 의무예요. 맞아요. 제 국회 의무예요. 국민의 대표로서 가셔야 그러니까 되니까 그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단체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의 모습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결과 이제 보고 여러 가지로 에이펙에 대한 성과도 우리가 들어보겠지만 이번에 또 깐부치킨 회동을 통해서 젠슨왕과 또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들도 훈훈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계속 불안했던 게 우리나라가 AI 혁명에서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늘 맞아요. 무겁게 다가왔었는데 이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미국 방문하셨을 때에 블랙펄 투자한다 했고 네. 또 젠슨황이 26만 장 준다 그러고 하면서 네. 뭔가 이제 좀 열려가나 네.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AI 혁명이 정말 거대한 본질적 혁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선도력과 통제력을 다 같이 갖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까 블랙펄이라고 하셨는데 블랙락. 블랙락? 블랙펄은 저기 뭐 좀 제가 좀 짧아요. 예, 블랙락으로 한번 정리하게 되고 자, 뭐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고 있고 정말 국뽕이 차오르고 있는 이런 시점에 국민의힘은 저렇게 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거 정리할 수밖에 없고 이 세 사람이 모인 걸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사자 보이즈에 빗대가지고 부자 보이즈다 세 사람이 우리 한번 이제 오마이 보이즈로 한번 또 결성을 또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김상욱, 박주민, 박종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마이 보이즈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오마이뉴스 흥해라. 치킨집에 가서 한번 골든벨을 김상우 의원님 한번 울리시고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상우 의원님 보내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 연설 잘 듣고 오시고 다음 주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